조국혁신당 4호 인재 영입 인사인 김형현 전 법제처장 모시고 왜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조국혁신당 영입 인재 4호 김형현입니다. 네. 아유, 사실 생방송 인터뷰가 처음이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설레이십니까? 설레다기보다는 좀 낯선 세계에 들어가는 느낌이요. 네. 평생을 이제 쓰면서 살던 직업인데 네. 말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낯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세계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면서 네. 문득 스쳐가는 장면이 제가 18년간의 이 법관 생활을 그만두고 네. 청와대 첫 출근하는 날이 생각이 납니다. 아유, 청와대 첫 출근하던 그 마음으로 자, 편의점에 첫 출근하셨습니다. 네. 예, 저희 편의점에 처음 오셨는데요. 저희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뜨거운 연대의 인사, 그리고 요새 하도 세상 사는 게 사나워서 예. 평화의 인사를 지금 함께 하시는 전 세계에 그리고 전국에 계신 시청자들을 향해서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저 하얀 카메라 보시고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자님은 평화를 말씀하셨는데요. 진정한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에서 저희는 검찰 정권의 조기 종식과 제7공화국 헌법의 개정을 염원하는 김형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 법제처장님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아유 참 잘 오셨습니다. 이런 말씀도 계시고, 예, 조국혁신당 응원한다는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판사 출신이세요. 네. 예, 평생 법관으로 사셨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 그리고 법제처장을 지내셨습니다. 그야말로 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김형현 전 처장을 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의 최고의 전문가다. 이런 평가를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쩌다가 정치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네. 사실은 제가 청와대 갈 때부터 네. 제 아내하고 약속을 하고 청와대에 갔었습니다. 어떤 약속하셨어요? 정치하지 않기. 아니, 사모님하고 정치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시고 깨고 계시네. 예? 그래서 지켰죠. 네. 사실은 그동안에 한 차례 보궐선거 있었고, 네. 20대, 21대 때 총선도 있었고, 두 번 다 이제 제가 출마 제의는 있었지만. 네. 있었지만, 다 거절을 하셨어요. 하고, 제 아내와의 약속을 지켰었습니다. 예. 성실한 남편분이세요. 그런데 왜 조국혁신당 앞에서 그 약속이 깨진 겁니까? 제가 어제 그 영입인사 말씀에서 드린 것처럼 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조국이 정치검찰이 칼날에 도륙을 당하고 그런 무간지옥의 세월을 견뎌내고 일어서서 정치검찰과 끝장을 보겠다는 불안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랜 그 버시자 동지로서 조국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뚫고 나와서 결국은 정치를 하기로 됐습니다. 네. 조국을 지키고자 조국혁신당에 나섰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 조국 그 대표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저는 조국 수석을 아까 청와대 첫 출근 말씀드렸는데 첫 출근하고 나서야 얼굴을 본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법원에 부장판사로 있을 때 아마 법원을 가장 잘 알면서 그다음에 사법개혁과 관련돼서 많은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아마 조국 민정수석이 수소문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때 조국
민정수석의 눈에 띈 게 저였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일종의 당시에 사법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오래됐습니다. 90년대부터 이제 그 사법개혁의 요구는, 국민적 요구는 있었고, 당시 주로 이제 시민사회 레벨에서 뭐 어떻게 하면, 사법개혁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차원의 논의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야 검찰개혁, 법원개혁, 뭐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좀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판단 속에서 누가 좋을까. 이렇게 찾다가 바로 이제 김영현 처장께서 이제 눈에 딱 들어온 거네요. 그렇게 해서 청와대 출근하고 처음 만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첫인상은 네. 저는 워낙에 그 유명하신 분이라서 그 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 연예인 보는 느낌. 예. 그런데다가 지금은 뭐 워낙에 좀 세신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네.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냥 학자. 예. 학자 그렇죠. 학자 같은 부드럽고 그런 모습. 점잖고. 그래서 하여튼 캐릭터상으로 굉장히 편한 보스였는데 네. 하지만 일은 혹독하게 시켰습니다. 아 그렇군요. 문 대통령도 워커홀릭이라고 그러는데 조국 민정수석도 못지않은 워커홀릭입니다. 어머 일중독자구나. 저희는 몰랐어요. 그냥 잘생긴 그 법학자 저희는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밤늦게 업무 지시, 새벽에 업무 지시. 어머 카톡 금지해야 되는데 어머 그런 분이었구나. 재밌습니다. 자, 조국 그 장관이 정치검찰 칼에 난도질 당할 때 마음속 깊은 분노를 느끼면서도 두려움을 느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중도에서는 그리고 특히 이제 보수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아니 자기 자식들 입시 비리 저지르고 지금 재판받는 사람이 정치가 말이 돼? 어디서 출마를 하겠다는 거야? 이런 사람 심판해야지 라고 주장합니다. 자, 법제처장님 보시기에 평생 판사하셨어요. 조국 장관은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억울하죠. 네. 저는 그걸 공작 혹은 작전이라고 하는데 공작, 정치 검사들이 그 공작에 속절없이 당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론에서는 왜 그런 비판을 받는 걸까요? 그게 아마 이제 내로남불? 네. 겉으로는 도덕적인 척하면서 알고 보니 당신도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스펙을 과장하고 산 사람이네. 아마 이런 것 때문인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비판을 받는 게 도덕적 우위를 점했다는 이유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지금 법률적 의혹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최상병 사건 뭐 등등 뭐 고발 사주 의혹 그다음에 뭐 부산저축은행 사건 뭐 김건희 여사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만 하더라도 본인 딸 문제 있잖아요. 11개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안 만나줍니다. 원래 정당 대표가 새로 오면 다 예방을 하거든요. 안 만나요. 뭐 일정이 많아서 못 만나겠다 이제 이렇게 피하고 있는데 사실 뭐 카톡 문자도 공개를 안 하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하고 주고받은 그리고 뭐 도대체 사진을 60개로 올렸는데 그게 뭔지 다 본인의 휴대폰 그 비밀번호를 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두 사람의 어떤 그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완전히 기울어진. 검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수사하고 너 왜 그랬어 그랬지 자신들이 질문을 당해본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 심판할 주체가 검찰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고요. 아마 그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런 질문을 하려고 취재를 했는데 안 됐다라고 하시는데 아마 평생 아마 그런 취재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그 대답은 안 할 것이다. 저는 안 할 거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인데요. 맞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왜 예. 그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하겠습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검찰 권력을 이용한 연성 쿠데타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사실 법관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시잖아요. 예. 전반적으로. 그리고 보수적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 직업군이기도 합니다. 쿠데타라는 말 쓰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왜 연성 쿠데타라고 보셨습니까? 저는 그 당시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2년 있다가 네. 이제 법제처장으로 제가 옮기고 난 직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내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단적인 일화를 네. 소개해드리자면 네. 이 얘기는 어디서도 방송이 안 된 이야기인데 단독 나갑니다, 여러분. 네. 그때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게 제 기억으로는 8월 9일쯤인가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8월 15일 날에 네. 옥천 독립기념관에서 네. 광복절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예. 광복절 기념식은 다른 기념식보다 훨씬 이제 대통령님 말씀이 네. 국가 백년대계에 네.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랜드 네. 플랜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행사 때보다는 그 박수, 네. 청중들의 박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횟수가 잦습니다. 네, 네. 제 기억으로는 한 10대 번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념식 자리에 제 옆에 자리에 국세청장이 앉아 있었고 네. 그 옆에 자리에 검찰총장이 앉아 있었죠. 윤석열 총장. 예, 예. 예. 그 모든 사람들이 예. 그 말씀하실 때 중간중간에 15번의 박수를 치는데 네. 단 한 번도 박수를 치지 않더라고요. 윤석열 총장이. 예, 예. 단 한 번도, 그러니까 공감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예,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백년지계를 이렇게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석자들이 박수 치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윤석열 총장은 한 번도 박수를 안 치더라. 뿐만 아니라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요. 팔짱을 끼고 있어요. 대통령 말씀하시는데요. 예. 세상에. 예.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저 사람이 네. 마음속에 네. 역심이 있구나. 욕심이 있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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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심이라고 저는. 역심. 예. 역심이 있구나. 예. 역모네요. 예. 저는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예. 이제 알아차렸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속을. 예. 그러던 차에 이제 8월 27일경에 아마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예.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역심의 예. 행동 개시가 시작됐구나라고 저는 직감을 했었습니다. 행동 개시가 시작됐다. 예. 윤석열 총장은 조국 전 장관, 지금 뭐 대표인데요. 왜 그렇게 저 조국 장관을 오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까? 왜 역심이 발동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검찰개혁이 기수이기 때문이죠. 민정수석 시절에 지속적으로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검사들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검찰의 입지가 축소가 되는데 이제 2차 수사권 조정까지 완수를 한 상태에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게 되면 완전한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들의 수사권이 박탈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검찰개혁에 의해서 우리가 수사권을 다 뺏기고 경우에 따라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기소청으로 권한이 축소되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정치검찰로서 여러 가지 정치 행위를 해왔는데 그 권한이 뺏기게 생겼네. 이거 안 되겠다. 조국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당시 윤석열 총장이 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이 연설을 하시는데 박수 한 번을 안 치고 심지어 팔짱을 끼고 이렇게 지켜보더라. 그리고 나서 혹시 왜 박수도 한 번 안 치세요라고 말씀을 혹시 하셨습니까? 차마 그런 얘기는 못 하는 겁니까?
행사장에서 그렇게 네. 사담을 나눌 정도는 아니고 바로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렇군요. 예. 사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사실 유시민 작가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연성 쿠데타를 모의했던 거 아니냐. 사실상 이것은 검찰 쿠데타 정권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한 바 있는데 비슷한 규정을 김영현 처장께서도 하셨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 이후의 행동도 이제 그렇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됐는데 네. 그 전격적인 압수수색의 명분은 뭐냐면 사모펀더라는 권력형 비리를 조국 민정수석이 저질렀다라는 네,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해보니 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으면 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근데 접지를 않고 어디로 번졌냐면 이제 자녀 입시 예. 스펙 예. 부풀리기를 건들게 됐던 거고 그 수사도 그 수사가 네. 끝나기도 전에 네. 전격적으로 기소를 하죠. 네. 언제? 그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그 2차 그 청문 보고서 네. 채택 시한 그날 밤 10시 50분에 밤 10시. 예,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네. 그 검찰이 그날 그 시간에 기소할 것이라는 것을 네. 야당 의원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당시에 그 남양주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이 청문회장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떻게 알았어? 이런 비판이 네. 제기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판사 출신으로 볼 때 특수부 검사들의 수사 방식 이렇게 보면서 우와 이 정도였다니 놀랐다. 어느 대목에서 그런 걸 좀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특수부 검사들 사건과 관련돼서는 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큰 이목을 끄는 사건, 네. 이런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봤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사건에 있어서의 네. 그 특수부 검사들은 먼저 그림을 그리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수사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네. 밑그림을 그리고 수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개 이해하기 어렵죠? 네, 네, 딱 그려놓고 당신은 뭐 이렇게 짜놓고 누구는 구속, 누구는 뭐 불구속, 누구는 뭐 이게 다 뭐 역할놀이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전체 범행의 지도를 그려놓는다는 것이죠. 범행의 지도. 예. 지도를 그려놓고 예.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런 사람이 유능한 소리를 듣습니다. 만일에 수사를 다 하고 네. 수사 결과에 따라 결론 내겠다고 하는 특수부 검사가 있다면 네. 무능하다는 소리밖에 안 들을 겁니다. 지금 검찰의 지금 분위기상으로 이게 법논리에 맞는 겁니까? 안 맞죠. 판사님. 안 맞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예. 일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신들이 그린 밑그림에 예. 맞지 않는다고 하면 뭘 하냐면은 피의자들에게 자백을 유도합니다. 네. 강요를 하든지 예. 사탕 발림으로 예. 권유를 하든지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나오는 게 별건 수사입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털고 회사 털고 예. 그것이 지금 흔히 예. 잘하는 특수수사라고 자신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예. 특수수사 기법으로 아주 자주 활용되는 게 예. 흔히 좋게 표현하면 언론 플레이, 예. 나쁘게 표현하면 피의사실 공표라는 범죄 예. 행위를 잘 가동하는 검사가 유능한 검사다. 그래서 혹시 그 언론계에 종사하셨으니까 네. 장 기자님도 네. 그 알죠. 천하조선제일검이 뭐를 잘해서 그런 소리를 듣는지는 네. 저도 언론계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이 가장 잘 알겠죠. 단독 보도 하신 분들로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니까. 네. 예. 예. 그 법조 기자 카르텔이 저도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카르텔이 끼지 않으면 네. 절대 단독 보도 할 수 없거든요. 단독 못해요. 무능한 기자여서 예. 법조팀에서 예. 쫓겨나요. 예. 검찰 저도 오래 못 있었습니다. 예, 주로 이제 조중동에서 단독 보도를 많이 하는데 예. 간혹가다 경향 한겨레도 단독 하나씩 보도를 줘요. 했습니다. 그때가 어느 시기냐면 바로 이 조국 사태 때. 이용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언론 플레이를 왜 하겠습니까? 검찰이 그런 범죄 행위를 하면서 그거는 이유는 첫 번째는
국민 대중에게 선동을 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그린 밑그림에 네. 국민 대중들이 호응할 네. 수 있도록 예. 두 번째는 수사 대상에게 심리적 저항감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갑자기 검찰에서 수사받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예, 그런 분들입니다. 예. 실례로 제 동료 법관이 이제 자신의 아주 친척이 직접 겪은 네. 검찰 특수수사로 네. 인해서 이제 울분을 저한테 쏟아붓더라고요. 예. 법관조차도. 법관도. 예, 그래서 어떤 사례였냐면 네. 2008년에 그 미국 소 파동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미국 소 수입 때문에. 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예. 그때 무렵인데 이제 미국산 소고기 한참 문제되던 시절에 예. 그 고소가 하나 들어가요. 예. 검찰에 고소. 특수부에 예. 어떤 고소가 들었냐면 예. 어느 그 외국산 소고기 수입업자가 예. 미국산 소를 호주산 소로 속여서 판다라고 이제 진정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수사가 아까도 예. 이 검사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수사를 먼저 하고 나서 네, 예. 뭘 해야 될 텐데 네. 갑자기 미국산 소고기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니까 네. 여기서 내가 언론에 한번 터뜨려서 주목을 받고 예. 윗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예. 먼저 언론에다부터 먼저 터뜨립니다. 수사도 하기 전에. 네. 언론에 터뜨리고 나서 검찰총장으로부터 특활비 지원을 받고 수사를 했죠. 수사를 했는데 네. 수사를 그 피의자가 네. 자백을 해야 되는데 네. 자백을 안 하고 뭐라고 부인을 하냐면 네. 아니 검사님 네. 그때 그 당시에는 호주산 소가 미국산 소보다 싸게 팔렸습니다. 예. 근데 제가 뭐하러 미국산 미국산 소로 소. 호주산 소로 둔갑시켜서 팔겠습니까? 예. 라고 부인을 하니까.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친인척 건드리고 그 다음에 급기야 회사 건드리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회사와 관련돼서 횡령 배임죄 건드리다 그것도 안 나오고 친인척도 안 나오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건드린 게 세금 탈루, 그래서 조세포 탈루 기소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은 정신병을 얻으셨죠. 아니 이게 조폭들이 그러잖아요. 예, 조폭들이 그 동네에서 그 권역을 석권하려면 나이트클럽 할 때 그 동네를 싹 다 초토화 시켜가지고 샅샅이 그냥 몰살시키다시피 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조폭적 행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아니 이게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이 법관들마저도 붕괴하게 만드는 이 특수수사의 행태에 대해서 최대 피해자가 조국 장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정말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예. 수사팀이지. 예. 그건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네. 자녀의 그 스펙을 위해서 좀 과장했다는 것을 네. 이제 범죄의 올가미로 이제 씌운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서 그걸 보면서 저는 네. 우리 애들이 혹시 일기장에다가 좀 허언증이 있어서 좀 과장된 일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예, 네. 그걸 가지고 또 뭐를 뭐 또 풀렸다는 둥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4개월 동안 100여 명의 검사 수사관들을 동원해서 온갖 곳을 다 뒤져서 건 게 그겁니다. 예. 그 요새 평범한 기자들도 압수수색에 대비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오늘 뭐 방송사에서 주의 조처를 받았는데 발언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예. 발언 시간이 길어가지고 규제를 해야 된다. 자유를 그토록 강조하시는 우리 대통령께서 언론의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도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찍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확인이 좀 되고 있다.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조국 대표가 우리 처장님 영입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겉으로는 법의 집에 법치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반법치를 실행하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법치가 뭔지 밝히려면 최고의 법률 전문가가 필요해서 그래서 김영현 처장을 모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의 반법치 대표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법치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네. 그 누구에게나 법을 네.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네. 혹시 지금 이 검찰 정권이 선택적 수사를 하신다고 혹시 진행자님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제 그 현장 그 정치 전문 기자로서 쭉 볼 때, 다른 거 다 떠나서 김혜경 여사하고 김건희 여사 눈에 보여요. 법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다. 아니, 이쪽은 뭐 자기 거 냈다고 하니까 다 떼서 뭐 7만 8천 원으로 기소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눈앞에 뜨고 디올백 그거 받았잖아요. 300만 원짜리.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수사도 안 해, 조사도 안 해, 뭐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딱 봐도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좀 이상하다. 그게 바로 네. 반법치주의의 대표적인 행태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는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국민 네. 집단에 대해서는 네. 무자비하게 칼날을 휘두르고 네. 나와 우리 집단에 대해서는 노터치. 내로남불. 예. 네. 예. 그것이 전형적인 반법치의 사례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도적인 반법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수사와 관련된 거고 두 번째로는 제도적으로 네. 뭐 검찰과 관련된 것, 경찰, 네. 국정원과 관련된 이러한 이 통치기관들의 권한을 온전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권력기관을 힘을 네. 빼서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네. 법률을 만들어서 다 했는데 예. 법률을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네. 우리의 윤석열 정부의 통치기관은 네. 힘이 빠진 기관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지 몰라도 네.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네. 시행령으로 다시 그들의 통치기관의 권력기관의 사실 힘을 키운다는 수사건이 것이죠. 다 복원이 됐죠. 다 됐죠. 그건 불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형 FBI 만든다고 했는데 예.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 한번 제대로 못했어요. 예. 어디로 간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수사권 조정이라고 했지만 다 유야무야 돼버리고 시행령으로 중대 4대 범죄인가요? 그것도 네. 다 가져가 버린 거잖아요. 다 불법입니다. 지금 이게 다 불법입니까? 시행령 다 위법입니다. 위법입니까? 예. 검찰청법에 반하는 시행령이고 예. 그 시행령에 의한 수사는 다 불법입니다. 불법 수사입니다. 불법 수사. 예. 예. 검찰청법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예. 사람들 대놓고 지금 다 반법치하고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 싹 다 기소해서 처벌해야 됩니까? 공수처가 잘 네. 해야 될 텐데 예. 잘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공수처가 너무 힘이 약해서 공수처 아예 없애버리자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합니다. 약해도 예.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네. 검사들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괴로움을 예. 느껴봐야죠. 예. 그러니까요. 검사를 어떻게 탄핵을 할 수가 있냐라고 국민의힘에선 주장을 하지만 탄핵이 되더라고요. 네.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역사가 시행이 되더라라는 거를 국회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지금 보면 그 입법부를 제외한, 국회를 제외한 나머지 권력을, 통치 권력을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보면 행정 권력 갖고 있죠. 예. 그 다음에 검찰 권력 갖고 있죠. 뭐 재벌, 언론 다 국민의힘 편입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법원에서 이런 특히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같은 것들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 법원이 살아있다 이렇게 위로의 마음을 좀 쓸어내리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반법치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국회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예컨대 우리 처장님께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예. 나는 이런 정치를 좀 하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검찰 독재 정권의 법치주의에 네. 민낯을
국민들께 낱낱이 드러내고요. 네. 그에 대한 뭐 형사적 책임을 비롯한 여러 네.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것이 당면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것으로서 이제 검찰 독재 정권을 이제 조기 종식을 촉진을 하고요. 네. 검찰 독재 정권을 몰아낸 다음에는 네.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살고 싶고 네. 후손들도 살고 싶게 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7차 헌법 개정 네.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개헌.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국 그 대표는 반드시 그 부부 특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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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부부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발사주 특검도 추진하십니까? 예, 해야죠. 예. 이 예. 사건. 예. 예, 그 1심 그 손준성에 대한 네.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나왔지만 네. 나머지 부분은 유죄가 나왔고 네. 손준성 입장에서 그런 고발 사주를 할 동기는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네. 피해자도 아니고. 예. 피해자 3명이 특정됐는데 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본인이 그러면, 이해관계가 예. 없어요.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지금 한 사람이 입을 꾹 다물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비밀번호를 안 풀고 있어서 네. 그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국민 누구나 다 추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로서 그러한 사건을 특검법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직무유기다. 아, 반드시 들어가셔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농단 사건,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피고인 3명이 1심에서 싹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47개 혐의가 다 무죄됐어요. 예. 이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당시 수사검사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로 사과라도 해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없습니다. 예. 그런데 판사 출신이시니까요.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원래 그 기소됐을 때부터 네. 아마 대부분의 공소 사실은 무죄가 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예상을 했던 가장 큰 근거는 재판은 누구에 의해서도 간섭될 수 없다는 것이 예. 법관들에게는 명제로 있습니다. 그러니 그건 직권남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다라는 네. 논리가 확고하게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공소장을 봤을 때 여기 공소장에 한 80%는 무죄가 되겠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판사로서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죄가 된 게 주로 사법행정권 행사와 관련돼서는 네. 대법원장이 직접 알았다거나 혹은 지시했다거나 네. 할 증거는 없다라고 해서 아마 무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뭐 그런 증거가 없으면 무죄를 뭐 받을 수 있겠죠. 다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좀 주목해 주셔야 될 부분은 네. 이런 형사적 책임의 유무죄보다는 네. 헌법적 차원의 네. 사법행정권자가 법원장이 대법원장이 예. 그러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일선 법관들의 재판에 의무로 양으로 네. 개입하려고 했고 예. 또 그러한 것들에 저항하는 판사들을 인사상을 보복을 했고 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법관의 그 양승태 대법원장의 그런 행위에 네. 반대하는 법관 연구단체를 네. 해체시키려고도 했고 네. 그런 것들이 모두 헌법적으로는 이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네. 위헌적인 행위라는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당시 정치적으로는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막 해야 되는데 이른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를 태워서 일종의 물타기를 해버렸다. 그래서 검찰 개혁 이슈보다 법원 개혁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림을 바꿨던 거 아니냐. 이것도 당시 특수부 검사들의 어떤 언론 플레이 요소 이것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 공소장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이렇게까지 공소장이 제 기억에는 아마 200페이지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것은 좋지만 네.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사였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앞서 이제 개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 대통령안으로 개헌안이 나와서 조금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아니, 국회에서 마련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이러면 될 일도 안 되는데 이제 예. 여의도 정치권 안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던가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취재할 때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아닙니다. 예?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가요?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회안을. 예. 아. 국회안을 기다렸고 그 당시에 그 공약사항이 뭐였냐면 예. 지방선거, 예.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를 네.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네. 그 지방선거 이를 기준으로 역산을 해보면은 네. 개헌안이 언제 도출돼야 되는지 시한이 네. 나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가 우물쭈물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안을 만들었던 거고 예. 제출을 했는데 결국 이게 잘 안 됐던 거죠. 예. 당시에 개헌안을 만드셨다고요? 예, 저는 워낙에 이게 그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대통령께서 이것을 꼭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에 네. 법무비서관 취임하면서부터 뭐 비교 헌법 사례를 수집을 하고 예. 그동안에 국회 논의 상황 자료 수집하고 이제 예. 그런 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다가 예. 국회 상황을 보니 정해진 시한 내에 국회안이 안 나오겠다는 판단이 든 후부터는 정부안 마련을 위해서 11월부터는 이제 TF를 가동하고 네. 쭉 해서 3월 달에 개헌안 마련할 때까지는 정말 그 휴일 없이 네. 일을 하셨어요. 일했습니다. 네, 워커홀릭도 법무부 장관 출신인 조국 장관이 얼마나 일을 많이 시켰겠습니까? 휴일 없이 일을 하셨다. 사실 87년 체제를 우리가 넘어서 좀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해방된 조국에서 물론 이제 분단과 전쟁을 겪고 또 미래로 나아가려면 뭐 수많은 이제 우리가 군사 독재도 겪고 했지만 87년 유월항쟁 체제를 넘어서서 뭐 새로운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뭐 다원화와 예. 뭐 국제화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헌법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이제 국민적 요구가 있는데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5.18 정신이라도 좀 넣자 헌법 전문에. 예. 근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22대 국회에서 가능할까요? 22국회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네. 그 반윤석열 연대에 200석 이상을 몰아주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해내겠습니다. 네. 200석 이상을 몰아주신다면 충분히 해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서일교님께서 갑자기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조국을 혁신하여 인류국가 건설하자. 이렇게 구호를 외쳐주셨습니다. 제가 중앙당 창당대회 현장에서도 이 구호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 같이 뭐 회의도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그 정치 활동을 하자, 뭐 의견도 많이 모으시고 하실 텐데, 요새도 일이 많으신가요? 저 말씀드립니까? 네. 저는 어제 이제 사실은 이제 영입 행사식을 했고 예.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라서 아직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바빠질 예정이고. 예. 자, 사모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조국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정치한다고 하시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말리시던가요? 처음에는 말렸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제가 좀 꽤 장시간을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이제 제 아내가 저와 똑같은 고민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제 아내가 먼저 조국 옆에서 조국과 함께 진짜 조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제 아내가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니까 네. 제가 고민이 많이 덜어져서 네. 쉽게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제 앞서서도 이제 조국 장관 얘기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2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사실심은 끝난 거고, 법률심이 남은 거고, 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러면 이제 그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의원직 상실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그것을 제가 예측한다는 것은 그렇고 네. 다만 사실심은 끝났지만 이제 법률심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법률적 쟁점이 꽤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그 피고인 측의 주장이 터무니없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좀 대법원에서 심도 있게 네. 검토를 하리라고 믿고 그것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1시간여 정도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내 눈빛을 자세히 들여다봤거든요. 예. 진심이시네요. 아니, 조국 대표에 대해서 진심이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안 되겠다. 그냥 건성으로 1이니까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사실은 정치인들 인터뷰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역할을 좀 제대로 해서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인터뷰시고 앞으로 인터뷰 많이 하실 예정이실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에서 많이 초대하실 것 같은데 오늘 내가 이 얘기 꼭 하려고 그랬는데 진행자가 물어보지 않아서 말을 못했다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아서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정치에 들어서려고 할 때 그럼 정치인으로서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드는 생각은 결국 정치는 미래와 희망에 대한 비전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저출산율, 그다음에 OECD 최고의 자살률로 상징되듯이 이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을 그대로 두고 갔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두가 우리가 지금 모두가 잘 살고 또 우리 후손도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서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을 완수함으로써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요새 현장 취재를 많이 다니는데요. 거리에서 만난 분들은 윤석열 심판에 대한 그 마음을 굳히셨어요. 일단 어떤 분들은 어제 제가 되게 충격이었는데 영등포에서 수제화 만드시는 사장님이신데 하루에 한 켤레도 못 팔고 집에 가신대요. 예. 그리고 임대 나온 건물들이 이제 많은데 건물이 아니죠. 상가가 많은데 이게 다 공실이고 안 나가는 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돌지 않은 경제, 국민이 날마다 조금씩 가난해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는. 갑자기 팔짱 낀 장면이 막 연상이 되는데요. 네. 예, 저도 어제 영입식을 하고 나서 이제 지인들이 전화도 주고 문자도 보내고 막 그랬는데 저는 처음에 예상을 했을 때는 다 걱정하는 이야기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다 잘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그래 잘했어. 잘해봐. 도와줄게. 응원할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 염원을 담아서 잘 싸워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좋은 정치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똑똑한 사람 너무 많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어려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는 마음,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습니까? 큰 시험 치르고 난 느낌입니다. 종종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